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업상담사 노동관계 법규 과목을 책임지게 된 전나영 노무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고요. 첫 시간이니만큼 시험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목의 시험 범위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보시면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여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자법, 파견법, 기간제 단시간법 등등등 해서 총 11개의 법률이 사실은 작년까지의 시험 범위였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2020년도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까지 포함해서 직업상담사가 알아야 될 법률이라고 해서 총 13가지의 법률이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시험 범위가 어마어마하지요. 예, 이 많은 법률을 사실은 지금 법만 나와 있지만 각각의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포함하면은 각 법률마다 3개씩 하면 약 30개의 법률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나름대로 이제 20문항만 풀면 되기 때문에 수험 전략이 있겠죠? 여러분들께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출문제를 꼼꼼히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 10개년도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기출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거든요. 풀었던 기출문제가 정말 보기 하나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 방식이라고 해서 미리 시험 문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뽑아내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미 나왔던 기출문제 약 70%는 이미 나왔던 문제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잡기만 하면 최소 70점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출 문제를 꼼꼼히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디가 기출 문제가 나왔고 또 어떤 게 어떻게 해서 오답이다 그 포인트를 집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형광펜을 들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기출 문제를 뭐 꼼꼼히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이론 수업을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출문제가 70% 정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 50% 정도는 한 10문제 정도는 그대로 나올 수 있지만 나머지 20% 정도는 좀 꼬아서 나오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고 암기를 못하면 쉽게 틀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핵심 위주의 이론 수업을 같이 잘 따라오시면 강조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도록 잘 설명해 드릴 거고 또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또 체크해 드릴 테니까 꼭 암기해 주셔서 그렇게 되시면 기출문제 70점 플러스 핵심 위주의 이론 수업까지 잘 따라오시면 우리 노동관계 법규 시험이 고득점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에서 7% 나오고 나머지 20% 정도, 30% 정도는 좀 어려운 문제나 기존에 나왔지 않았던 그런 문제에서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1차, 2차 시험이 있는데 다른 과목 시험 준비를 하는데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노동관계 법규는 1차만 준비하고 끝나면 되기 때문에 100점 받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과감하게 스킵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시험에 나왔던 부분, 또 제가 강조하는 부분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법에 관련된 그 시험과 조금 맞는 말인데요. 특징인데요. 특히나 우리는 사지선다형 객관식이죠. 예, 논문 형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상식적으로 좋은 말, 맞는 말 같은 어떤 특정 대상자를 보호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법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은, 법조항이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은 보기에서 틀린 답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의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 시험 문제가 헌법 제32조의 내용 중에 틀린 것은 이라고 나온다면 보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헌법상 국가유공자는 근로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된다. 예, 이 문장만 보시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좋은 말이잖아. 국가유공자 헌법에서 근로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된대. 맞는 말 같아. 라고 하시겠지만 틀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헌법 제32조에 보면은 국가유공자는 근로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부여받는
그런 그 근로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법률 단위로 중요한 그런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시험 문제 자체가 법조항에 없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셔서 우리가 이 노동관계 법규를 저와 함께 꼭 고득점에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수험서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시험 범위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출제 기준이에요. 산업안전공단에서 인력공단에서 나온 출제 기준인데 주요 항목 가장 큰 대카테고리부터 해가지고 세세 항목까지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한 그런 챕터 구분 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이 저희 교재와 동일하게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 수업 역시 이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한 가지 제가 이해한 거를 같이 팁을 드리고자 하고 싶은 것은 왜 노동기본권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며 왜 분류가 이렇게 개별 근로관계법규와 고용 관련 법규로 나눠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큰 틀에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헌법을 보시면 여러분들 좀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모든 법률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률, 민법, 형법, 노동법 여러 가지 법률이 있잖아요. 그 법률에 그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법률은 가장 대빵법은 헌법입니다. 예. 이 헌법에 나와 있는 근거 법률을 통하여서 조항을 통하여서 각각의 법률이 뿌리내려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헌법에 노동 관계에 있어서 이제 노동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률 조항이 헌법 제32조, 33조에 노동기본권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노동기본권을 통하여서 각각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런 개별 노동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숙지하시는 게 필요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 근로관계 법규와 고용 관련 법규를 왜 굳이 나눠놨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이 퇴사할 때까지 모든 노동관계에 있어서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정해놓고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률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고용 관련 법률은 이제 개별 근로관계 법규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보호하는 법률이지만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는 고용 관련 법률은 이제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가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뭐 직업 능력을 개발시키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각종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이 고용보험법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여러분 이제 실업을 하시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서 실업을 이제 이직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구직급여를. 예, 구직급여 같은 내용, 그런 규정된 내용이 고용보험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을 한 다음에는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근로기준법상에 실제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 관련 법규와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일반 근로자를 포함하여서 근로 의사가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 안정 또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률이다라고 구분을 하시고 또 마지막에 기타 직업 상담 관련 법규는 이제 직업 상담사로서 이제 내방자들을 위해서 뭐 취업 진로를 뭐 상담을 해준다거나 취업을 알선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또 채용 관련 법규가 추가로 추가됐다라는 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 시험 범위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744페이지를 펴주시고 이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교재에 보면 이제 첫 챕터 이게 순서대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노동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나오는데 이제 그 노동기본권이 뭔지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노동법이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노동법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노동법이 왜 탄생이 되었는지 탄생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범위는 노동기본권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노동법의 특징이라던가
왜 탄생이 되었는지 그 배경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나머지 그 각각의 법률을 이해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법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 744페이지의 동그라미 1번 보면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규의 총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1번만 설명드릴 건데 노동법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노동법이라고 한다면 다 특징이 여기 쭈르륵 제가 이제 이 페이지를 안 넘기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 우리가 근로자가 되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근로자가 되면 갑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약자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최저 기준을 이제 보장을 해주면서 근로자를 순수하게 보호하는 그런 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동법이라는 법문이 실정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뭐 고용자법 쭉 나오는데 여기에 어디 하나 노동법이라고 나와 있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이렇게 모든 법률 중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의 법률은 통칭하여서 노동법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는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다 모두 노동법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해를 하시고 좀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탄생 배경을 조금 3번과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좀 세계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노동법은 그 영국의 18세기에 근대 18세기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시대적 배경상 이제 중세시대, 근대 18세기가 되기 전에 중세시대에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왕정시대라고 해서 왕이 주인인 시대였죠. 그래서 왕을 밑으로 쭉쭉쭉쭉쭉 계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말단에 노동자 계급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급이 있었는데 이제 시민들이 여기에 너무 불합리함을 느끼고 이제 시민혁명을 일으킵니다. 예. 시민혁명을 근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에서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개인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개개인의 계약을 존중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근대 시민법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보면 민법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을 그때 당시에 근대 시민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민법을 만들 때 기본 3대 원칙을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개개인은 이제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소유권 절대 원칙, 갑과 을의 계약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할 때 갑이 정해진 보수만 제공을 하고 을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약을 뭐 이행을 하면은 그걸로 끝난다. 내가 정해진 그 계약에 정해진 것만 주면 끝나지. 나머지 다 내 거야. 이런 게 소유권 절대 원칙이고 계약 자유의 원칙은 갑과 을이 평등하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하든 갑과 을이 오케이를 하면 국가에서 개입을 하지 않고 무조건 오케이 해주는 그런 원칙입니다. 예, 계약 자유의 원칙. 또 가실 책임의 원칙은 내가 잘못한 것만 책임질 거야. 내가 손해를 입힌 것만 책임을 지는 거야. 라고 해서 갑과 을 사이에 본인이 한 것만 있으면 그런 거에 한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원칙이고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오늘날에 말하면 민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갑과 을이 공평하다. 예, 동일한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계약은 국가에서 개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 건데,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시민법이 만들어지고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 자체 그 당시에 근대 18세기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가 만들어지니까 도시를 중심으로 공장이 세워지고 기계로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전에 이제 농촌에서 농업을 하던 그런 사람들, 가내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수단이 너무나 가속화되니까, 편업화되니까, 인구도 급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도시의 노동력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장 기계를 소유하는 자본가, 오늘날 따지면 회사 사용자죠, 사업주죠, 자본가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라는 계급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 계급은 너무 불합리해 사폐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도시가 발달하고 공장이 세워지면서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생산수단, 공장을 가지고 기계를 가진 자본가들은 점점 배부르게 되고 이제 들어와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노동력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때는 별도의 노동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공장이라는 이 장소, 이 사업장에서도 이 근대 시민법이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예. 그대로 적용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첫 번째, 745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제 계약이 자유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노동법의 뭐 근로기준의 제한이라던가 근로시간의 제한이라던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업주들은 자본가들은 노동력 중에서 노동력이 넘치기 때문에 아무나 골라서 아주 싼 임금으로 이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이런 일이 빈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싼 가격에 해야지 더 많은 이윤이 남기 때문에 성인 남성보다는 여성이나 연소자, 심지어 뭐 5살, 6살 이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새벽 3시에 탄광에 들어가서 그날 밤 10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19시간 중에서 딱 1시간만 쉬도록 하고 그것도 급여는 성인 남성보다 10분의 1밖에 안 주는 그런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745페이지 보면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열악한 근로조건 이런 게 너무 빈번했던 거예요. 특히나 연소자와 여성이 너무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거죠. 계약 자유 원칙에 의거하여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실 책임의 원칙. 이제 사용자는 회사 자본가는 이 가실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자기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해서 너무 막 장시간 일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다치거나 본인 스스로 다치거나 죽어간다고 하더라도 과실 책임 원칙, 본인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별도의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근로자들이 점점 정말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소유권 절대 원칙에 따라서 자본가들이 약속한 임금, 그 임금도 되게 정말 빵 한 조각, 돈으로 안 줘도 돼요. 빵 한 조각, 물 뭐 3병 이런 식으로 줘도 전혀 터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약속한 임금만 지급하면 됐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다른 사회 보장도 근로자들은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이런 시민법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는 평등하다.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이런 시민법을 이 노동관계 환경에서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여성 근로자, 남성 근로자 할 것 없이 모든 노동 계층이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이 빈번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비참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더 저항을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 이건 너무 형식적이다. 형식적으로만 개인과 개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회사에 들어오면 이 노동자들은 너무나 그러니까 여기 이게 형식적으로 이제 평등한데 너무나 을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 약자의 그 위치에 있는 이 을을 좀 끌어올려줘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서 갑과 을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일을 하고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노동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노동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존에 여기 지금 메모가 되어버렸는데 민법이 이렇게 3대 원칙이 있었는데 기존의 민법의 원칙을 아예 다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 중요해요. 기존의 근대 시민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노동 환경에 맞게 수정을 한 거예요. 수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유권 절대 원칙은 소유권 상대 원칙. 여기 보시면 745페이지에 이제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상대 원칙으로 바뀌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날로 보자면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면 법에 의해서 고용보험의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4대 보험료도 사용자가 절반은 부담해라 이런 내용을 추가 가미하고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 그냥 사인 간의 계약이 자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근로시간 제한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을 두자라고 해서 노동법을 통해서 최저임금 얼마큼 이상 줘라.
근로시간은 오늘날로 따지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시키지 마. 이런 근로 기준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또 연차휴가는 1년에 15개 이상 줘. 이런 기준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절대 원칙이 상대 원칙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계약 공정의 원칙 혹은 계약 제한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로 변경이 되었고 수정 보완되었고 또 과실책임의 원칙. 기존에는 일을 하다 다쳐도 보상을 받는 게 없었는데 무과실책임의 원칙으로 변경이 되면서 수정 보완이 되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그게 이제 근로자의 실수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상자 측에 이제 가입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동법이 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법, 시민법을 근대 시민법을 아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수정 보완하여서 이렇게 노동법이 탄생하였다라고 이제 꼭 체크하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3번 보시면 근대 시민법의 원칙의 수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자본가와 노동자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돈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부하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이제 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됐는데 이런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됨으로 해서 노동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동법이 만들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기에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틀은 부인하되 라고 나오면 이제 틀린 겁니다. 그대로 유지하되 라고 나와야지 맞는 답이다. 라는 거고요. 이제 기출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 계약 자유, 2번 자기 책임. 예.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절대 원칙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근대 시민법, 이 민법의 3대 원칙이죠. 근데 4번은 이제 이 수정된 3대 원칙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 3대 원칙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형식적으로는 평등하다고 하고 있지만 노동관계에서 들어가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를 이 3대 원칙을 통해서 올려주자, 끌어올려주자, 대등한 관계로 끌어올려주자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됩니다. 예. 밑에 핵심 정리 요약의 노동법 특징을 좀 다 이해를 하고 가세요. 예. 보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2번하고 5번 근대 시민법 원리를 수정하였다. 노동법은 아직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노동법이 만들어졌다. 이 중요한 키포인트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노동법의 체계 및 효력 관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나온 적은 없는데 좀 크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노동기본권, 헌법을 통하여서 각종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하는 각종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법률이 크게는 개별적 노동관계법, 집단적 노동관계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 근로관계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한다면 집단적 노동관계 법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노동조합 아시죠? 예,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뒤에 배우시겠지만 헌법 33조에 의거해서 모든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예,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 단체 교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 그 법이 노동조합법인데 그 법을 포함해서 뭐 근로자 참여보장법 등등 여러 가지 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 집단적 노동관계 법률이 있다. 이렇게 크게 규율 대상에 따라서 개별적, 집단적 노동관계법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노동법의 효력 관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 노동관계에서 사용자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요. 예, 분쟁이 일어나면 그 분쟁에 대해서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예, 어떤 법을 우선으로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상위법 우선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이제 가장 위에 있는 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인데 이거는 모든 법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예, 실정법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이 단체협약부터 간행 같은 경우에는 실정법,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은 아니지만 노동법에 의거하여서 단체협약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과 사용자. 이제 노동법에서는 이제 사용자라는 개념이 이제 사업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회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사용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에 이제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런 내용으로 하자. 이런 내용으로 만드는 문서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하나의 규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그 다음에 회사 내에 사규라고 할 수 있는 취업 규칙, 그 다음에 근로계약,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와 뭐 임금은 어떻게 주겠다, 연차휴가는 어떻게 주겠다 이런 걸 약정한 그런 근로계약의 내용. 그 다음에 문서화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해 동안 회사에서 굳어져 있어서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근로조건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모두 규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정법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규범 모두 포함해서 이제 노동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있었을 때 이걸 대입해서 어떤 걸 먼저 적용시켜야 될지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상위법 우선 원칙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은 이제 노동법에만 있는 원칙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동법이 근로자,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비해서 이제 밑에 규범이지만 이 위에 법보다 더 유리할 경우 있잖아요. 여기 예시가 나오는데 근로계약서에서 연차휴가를 입사할 때 연회 20개를 준다고 되어 있어. 근데 취업규칙에는 법에 따라서 15개만 되어 있고 또 근로기준법도 15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떤 것이 먼저 적용되냐의 문제인 거죠.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가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그냥 법대로 15개만 경산료를 주겠대, 수당을. 근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봤을 때는 20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는 이 근로계약서를 들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위 규범이긴 하지만 더 유리한 조건이 우선으로 적용된다는 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법 우선의 원칙. 이거는 뭐 당연하죠. 2010년도에 만들어진 법,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 2020년도에 개정된 법 중에 어떤 게 먼저 적용되겠어요? 당연히 세법이 우선 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일반법에 대해서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그러니까 특정 대상에 대해서 따로 이제 근로조건에 대해서 만들어준 지금 그런 법률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선언법에 근로조건이 예를 들어서 연차휴가가 20개라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이 뭐 15개라고 되어 있다. 그렇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선언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만약에 있는데 선언법이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선언법이 없는 내용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라는 내용을 참고 삼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험의 범위에 들어가는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헌법을 같이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기본권의 개념을 이제 32조, 33조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린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헌법상 여러 가지 기본권 중에서 노동과 관련돼 하여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권리로서 근로권, 이 근로권은 헌법 제32조의 내용이고요. 근로 3권, 노동 3권이라고도 하는데 단결권, 단체 교섭권, 강제 행동권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와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노동 기본권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나오거나 헌법상 보장되어지는 노동 기본권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권과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모두 32조, 33조의 내용인데 이 모두가 통칭하여서 노동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보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노동기본권에 뭐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서 뭐 평등권, 단체 투쟁권, 뭐 결사권, 경영 참가권
이렇게 나오면 이제 틀린 것이 됩니다. 이익균정권이라고 나도 틀리고요. 예, 이렇게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기출이 많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꼭 이 네 가지 근로권, 근로 3권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기본권을 다 이제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헌법 32조, 33조를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법이 기본적으로 근본이 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744페이지를 보면 체크포인트에 최근 3년간 매해 이문항씩 출제되고 있어요. 이 노동기본권에서. 근데 뭐예요? 여기 헌법 32조, 33조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탄생 배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도 같이 가끔 나올 수 있지만 이 32조, 33조만 잘 이해를 하시면 맞출 수 있는 내용인데 20문항 중에서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은 범위가 엄청 방대한데 그 중에 매해마다 3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법률 조항 2개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무조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무조건 다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747페이지에 한 개 좀 보시고 제가 또 화면을 조항을 좀 이제 법률 순서대로 또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적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32조의 제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근데 747페이지 보면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문장에 이제 근로의 권리가 어떤 걸 말하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이제 부여하는데 이 근로의 권리라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는 자가 근로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예. 그 기회뿐만 아니라 좀 적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마다 학설 논란이 있지만 우리 직업상담사 시험에서는 제가 본 결과 이제 근로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의 기회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적정한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그래서 메모를 해주세요. 근로의 기회를 요구할 권리 플러스 생계비 지급 청구권까지 포함해서 모든 국민은 그러한 권리를 가진다.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으로 이제 근로의 기회를 요구할 권리와 생계비 지급 청구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또 같은 1항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국가는 사회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 최저임금법이 별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헌법에 의거해서 각각의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근데 이게 시행은 어떻게 나오냐면 가로놓기로 나옵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해놨죠?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이 부분을 이제 비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해서 보기에 뭐 법률적 방법으로 1번, 2번 사회적 방법으로, 3번 경제적 방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방법 이 부분을 꼭 암기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동그라미 3번 보면은 실제 법문에서는 이게 2항의 내용인데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보시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가 제가 또 노란색으로 체크해놨죠. 이 부분 역시 이제 가로놓기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기에 뭐 자유주의 원칙, 사회국가 원칙이라고 하면 틀리겠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민주주의 원칙 기억해 주시고요. 3번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 다름이 아니라 헌법상 제1항에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부여하긴 하지만 근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근로의 권리, 근로권 부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근로권이 있지만 근로의 의무도 다해줘라 이런 내용이죠. 예, 참고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사망. 이 페이지로 봐서는 이제 4번인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근로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회사에 입사해서 임금을 얼마 받을 건지, 근로시간을 언제로 할 것인지, 휴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 휴가를 며칠 쉴 것인지,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장해 주는 거죠. 아까 제가 이 노동법의 탄생 배경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이렇게 근로조건을 기준을 정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 이 법에 의거하여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근로기준법이 탄생한 겁니다. 예, 이 사망에 의거하여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에 많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32조 근로권의 내용에 의거하여서 특별하게 보호하는 대상이 있어요. 예, 헌법 제32조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예. 이 어떤 내용이냐? 여자와 연소자. 제가 아까 영국 산업혁명 때 특별히 약자인 여자와 연소자들이 많이 가혹하게 그렇게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되게 저임금으로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으로 노동조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와 연소자를 특별히 보호하라는 내용을 천명한 겁니다. 헌법에서. 그래서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기준법 안에 이제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으로 여자를 특히 모성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근로기준법 내에 포함되어 있고 또 남녀고용평등법도 만들어졌죠. 또 연소자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보호받는다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조금 이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좀 약간 어리기 때문에 근로시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의 근로나 연소자의 근로는 헌법 32조에 따라서 근로권에 따라서 특별히 보호받는 대상이다.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헌법 32조에 따라 특별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서 1번 여자, 2번 연소자 예를 들어 보기에 실업자 장애인 나오면 틀려요. 예. 근데 실업자 장애인 왠지 보호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왠지 약자인 것 같은데 우리 근로권 헌법 3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꽉 나옵니다. 되게 괜찮아 보이는 보기면 같이 보여도 실업자 장애인은 헌법 32조에 따라서 근로권에 따라서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다. 특별하게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꼭 인지해 주시고요. 또 이게 3번 6항을 보시면 이제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몰공경 이 세 가지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뭐 평등하게 근로기회를 제공받는다 해서 틀린 답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몰공경, 유가족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를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떠냐? 회사에 이제 뭐 특히 공기업 같은데 이제 국가유공자가 취업을 하면 취업 가산점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좀 더 우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근로권상 헌법 32조상 특별하게 보호하는 대상이나 우선적으로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보기에 뭐 실업자, 장애인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예, 그래서 특별하게 보호받는 대상은 여자와 연소자.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받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몰공경의 유가족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두시고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보호 대상과 관련해 가지고 또 시험 문제가 보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근로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라고 보기가 나옵니다. 평등한 것 같죠? 근데 우리 근로권과 관련해서 32조와 관련해서는 평등한 것이 아니라 여자와 연소자는 특별하게 보호를 하라고 되었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나오면은 틀립니다. 예, 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4번 보면은 이제 외국인과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시험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로의 권리는 자연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인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권, 아까 제가 근로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다음에 생계비 지급 청구권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도 한 개 더 체크하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규칙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예, 이거는
헌법상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2번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3번 연수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4번은 이제 법문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근로권을 통해서 근로기회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제공을 하면은 기존에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 텐데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생활을 원활하게 해나갈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국가적 보호 의무가 증가됩니까? 아니죠. 감소되죠. 그래서 4번은 이제 국가적 보호 의무를 감소시킨다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근로 3권. 예. 우리 오늘날 노동종합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인 근로 33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로자는 1항에 보시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또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지 나와요. 예,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해서만 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뭔지 이게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 그냥 뭐 깊이보다는 상식선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결권은 이제 기존에는 개별근로관계법에 의해서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이제 규율하고 관계를 규율하는 건데 이제 개인이 사용자를 대응하기에는 힘이 너무 약하다라고 해서 근로자들이 뭉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결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 2명만 뭉치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이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권인데 이 노동조합과 대표와 회사 측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단체 교섭권이다. 임금 뭐 20% 올려주세요. 뭐 상여금 더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단체 교섭권이고 그걸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단체 행동권은 뭐냐?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근로조건 지위를 향상시켜 달라고 근로조건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용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 단체 교섭이 결렬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 단체 노동조합은 뭐 파업이나 태업 이게 보시면 쟁의행위 종류가 있죠. 일을 아예 안 한다거나 일을 하면서 대충 한다거나 이렇게 준법투쟁 너무 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거나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게 단체 행동권이고요. 이 참고 보시면 직장 폐쇄라고 있어요. 직장 폐쇄는 이제 노동조합 법에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노동조합 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근로자가 이제 갑자기 노동조합이 갑자기 쟁의행위를 하면서 이제 일을 안 해버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걸 가만히 보고 놔둘 수가 없잖아요. 뭐 유지비도 임대료도 줘야 되고 어쨌든 사업장 운영을 해야 되고 계속 돈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직장 폐쇄라고 하는데 이 직장 폐쇄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한테 보장되어 있고 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헌법이 아니라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밑에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이제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라는 것은 단체 행동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체 행동권 안에 들어가는 쟁의행위의 종류를 대략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파업, 태업, 보이콧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제 단체 교섭이 안 됐을 때, 결렬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쟁의행위에 해당되지만 직장 폐쇄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되는 게 아니죠. 헌법상 쟁의행위가 보장되는 것은 근로자에게만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에게가 근로자의 그런 단체 행동에 대항하여서 할 수 있는 직장 폐쇄는 헌법이 아니라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헌법상 보장된 쟁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3번이 답이고요. 그러면 근로상권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넘어가고 2번에 근로상권의 성격, 예,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는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헌법의 각 기본권을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건데 어떤 거는 되게 소극적인 뭐 권리다, 어떤 것은 되게 적극적으로 그 나라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뭐 그런 권리를 이제 구분해 놓는 건데 우리 근로상권 성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에 생존권으로서의 성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자유권으로서의 성질, 이 두 개 모두 가진다. 생존권적인 성격은 적극적으로 국가에 우리 권리를 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적극적 권리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권은 국가의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라고 체크를 해 주셔서 그냥 참고만 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근로상권의 제한인데 이게 헌법 33조의 2항과 3항의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74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근로3권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와 특히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근로3권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와 특히 공공복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틀립니다. 예, 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라고 나와야지 맞는 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상권의 제한의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도 근로자인가요? 예, 당연히 공무원도 국가를 위해 근로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데 이 공무원이 만약에 근로상권을 모두 보장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주민센터, 시청에 제가 만약에 갑자기 어디 뭐 경력증명을 낼 게 있어가지고 가족관계, 그러니까 개인적인 정보를 이제 뭐 발급해야 돼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러 이제 주민센터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파업을 한다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을 안 해줘요. 그러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이 근로상권을 모두 보장하게 돼버린다면 이제 국가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또 여러 국민들이 좀 불편하겠죠,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근로상권을 모두 보장하거나 일부를 단체행동권을 아예 보장하지 않거나 이 세 가지 모두를 보장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흔히 우리가 시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보시는 그런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파업이나 태업이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기에는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단체 행동은 보장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보장받고 있는 공무원이 딱 한 부류가 있어요. 보시면 이번에 밑에 부분에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 공무원이 누굽니까? 우리 우체부 배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근로상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공무원 중에서 우정직 공무원만 이 근로상권이 모두 보장되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보기에 공무원도 근로상권을 가진다라고 나오면 틀린 답이겠죠.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아무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단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3번도 3항도 이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주요 방위 산업체가 나와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다른 게 아니라 이 3권 중에서 단체 행동권만 이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방위산업체가 뭡니까? 방위산업체가 국가의 뭐 군수품, 총, 탱크, 대포,
뭐 무기, 탄약 등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업체예요. 그런 업체인데 그런 업체에서 갑자기 파업을 해버리고 하면은 갑자기 뭐 전쟁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 되게 나라의 방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법률에 정하는 자입니다. 예, 근로자에 한해서 단체 행동권, 파업이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법률에 의거해서 노동조합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위산업법에 의해서 사업법에 의해서 지정된 그러니까 법률에 정하는 주요 산업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방위산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단체행동권이 보장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방위산업체 중에서 법률이 정해놓은 주요 방위산업체, 방위산업법에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이 모든 사업에 들어가시면 실제 생산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연구개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인사팀에서 일하시는 지원부서도 있을 거고 여러 이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이 주요 방위산업체에 일한다고 해서 다 근로상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 노동단체 행동권을 그 중에서 전력, 전기, 용수, 물, 그 다음에 주로 방사물자를 생산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이제 단체 행동권을 이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틀리겠죠. 단체 행동권만 인정하지 않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 행동권만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꼭 체크를 해주시고 또 이제 이 앞에 부분 가지고 또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노동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해서 3번에 보시면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부를 안 하시면 왠지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나라와 관련된 무슨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왠지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헌법 33조에 의거하여서 일반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업체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뭐 문제에서 보기에서 뭐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혹은 뭐 국공업 기업의 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헌법 33조에 의거해서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사기업은 무조건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만 해당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핵심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상으로 첫 번째 시험 범위 중에서 헌법에 관련된 또 노동법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셨고 이 다음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개별 근로관계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로기준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